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을 청구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일임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 그 요즘에 방심위 내부 구성원들 좀 동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압수수색 받고 이러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거 견디기 힘든 건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직원 3명 그리고 사무실 5군데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저희가 아무리 떳떳하고 뭐 옳은 일을 한다고 뭐 그런 자부심이 있어도 네. 뭐 힘든 거는 힘든 거죠. 뭐 겪어보지 않고 우리가 말로 힘들다고 이렇게 개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양심적인 일단 시민들이 고발을 한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에 정작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조사하고 하지 않고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상황입니다. 네, 적반하장 그래도 우리 열심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방송 뉴스, 대한뉴스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봤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지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녹취가 뒤늦게 공개돼 한동훈 대표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통화 내용에는 부패와 공작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원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담겼다며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인가, 그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니네 그 배은종이하고 있지. 예. 그 서울에서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거보다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김 전 비서관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매체나 언론인들을 자신이 고발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난리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 또 고발해야지. 그다음에 또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예. 야, 그런 나를 주시고 이렇게 밀어내니. 자, 대통령실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비판 언론을 고발 사주했다. 이게 고발 사주 이러면 또 민원 사주에서 방심위 얘기들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뭐 김대남 씨, 뭐 정치브로커 같은 명태균 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판박이 같아요. 그 하는 짓이 판박이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고발 사주와 민원 사주의 플레이어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용산에서 고발을 사주했던 그 세민연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 세민연의 부회장이 김흥수 씨인데 네. 그 사람이 류일임 씨의 KBS 입사 동기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민원 사주 사건에 맨 처음으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네. 그분이 엊그제 그 청문회 할 때 나왔는데 네. 그 부인이랑 딸인가 그 셋이 같이 민원을 네, 네. 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주한 게 아니라 동참한 거다. 가족들이. 그 전에 그런 사례 있냐 했더니 그건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위원장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여야의 정파를 뛰어넘어서 사실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장 모신 적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위원장의 범죄 수준인데 범죄가 있다라고 고발했더니 경찰에서는 고발자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언어 도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KBS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보통 우리 신문방송학과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인데 네. 때로는 의제 실종이 네.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의제 설정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서요? 이 KBS가 10월 1일에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가운데 KBS만 저녁 종합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사실 국군의 날에 이 행사가 있었긴 했지만은 그 행사가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MBC는 국군의 날 관련된 보도들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MBC가 굉장히 잘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그런 보도들을 MBC는 하는 동안에 KBS는 무슨 신무기들의 위용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보도만 쭈르륵 그렇게 해주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그냥 박미인의 뉴스, 윤석열의 뉴스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상파 3사 중에서 그 KBS만 그 김대남 씨 뉴스를 안 했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너무 보도들이 너무 적어요. 이 관련된 보도들이. 그래서 KBS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요, 이 김대남 씨 녹취록 관련된 내용을 거의 못 알아들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명품백 그 관련된 무혐의 결론 있잖아요. 네. 그거 최근에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10월 2일 날 명품백 그 무혐의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서 뭐 PPT 뭐 100장을 뭐 해가지고 막 브리핑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MBC에서는 그 브리핑이 너무 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KBS는요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너무 그 검사가 말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 딱 전해준 거예요. 한 꼭지로. 그래서 제목도 직업적 양심 따른 것, 무혐의 결론 이유는 해서 검사의 취지를 아주 참 충실하게 담아준 국군의 날 보도는 국군의 소리 방송이었고 네. 이거는 검찰의 소리 방송이 10월 되어버렸다. 2일은 정말 KBS만 보시면요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뉴스 아이템이 있는데요. KBS 제작본부의 팀장들의 보직 사퇴. 네.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KBS 보직 사퇴가 있는데 전화 연결 바로 했습니다. 우리 조혜진 KBS 부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팀장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됐고 그 보도 교양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 16명이 보직 사퇴를 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우선 이제 시사교양국이고요. 보도교양국이 아니고 네네. 시사교양 PD 팀장 16명이 이번 주 수요일 보직 사퇴 성명을 냈고 네. 한 4-5명 정도를 제외한 거의 전원이 지금 보직 사퇴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보직 사퇴를 한 거네요. 네. 네네.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거의 대다수가. 네네. 네. 자, 이 핵심적인 팀장들의 요구, 보직 사퇴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측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강행을 하면서 우리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이관을 하고 네. 시사교양국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사교양 PD 팀장들이 박민 사장, 낙하산 사장이 회사에 입성한 이후로 최초로 초급 간부들의 보직 사퇴 상황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박민 사장의 이런 조직 개편의 결정이 KBS 시사교양국의 사회 비판 기능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권을 뼈아프게 하고 권력자를 겨누는 방송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목소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 추정 60분 이관과 시사교양국 축소 결정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달콤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달콤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 아이템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정권의 뼈아픈 얘기는 모두 편성표에서 삭제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KBS의 양대 노조라고 할 수 있는 양대 노조, 두 개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 중인데 이 결과 언제 나옵니까? 지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양대 노조가 공히 파업에 찬반해서 찬성을 하게 된다면 KBS 방송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박민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네. 박민 사장이 지금 놀랍게도 연임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99%가 반대하는 사장 아닌가요, 직원들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 양대 노조뿐만이 아니라요. 네. 신생 노조인 가치 노조도 사장 신임 투표를 진행을 해서 방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율 86%에 연임 반대 9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MZ 노조, 신세대 맞습니다. 노조죠? 맞습니다. 사내의 모든 조합 그리고 음.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영도 공정도 그리고 방송도 모르는 낙하사장 사장 퇴진에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장이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 직원들은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반대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 결국 직원들이 다시 국민을 위한 방송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사실 KBS에서 지금 너무 목소리가 없다 이런 말씀도 앞에서 해주셨는데 네. 저희의 싸움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사실 뭐 기미가요 문제로 광복절에 저희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그날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나갔던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 조악한 다큐 영화라는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담당했던 PD 한 명은 결국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요. 몇 달을 저항을 하다가 또 다른 후임 PD는 조합을 찾아와서 본인이 지금 제작 거부를 하면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힐 것이니 조합 집행부가 종편을 하는 날 좀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종편실에서 나오고 최초로 또 낙하산 사장이 들어온 이래 최초로 제작 거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본부장이 직접 편집을 했다고 하죠? 네,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창사일에 최초로 임원이 편집을 했습니다. 아니 본부장이 바쁜데 제작 편집 룸 조그만 데 가서 그걸 편집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 KBS 내부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또 의미 있게 책임감 갖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호찬 위원장님. 네. 사실 내부의 투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KBS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장악당한 회사에서 싸우기 훨씬 더 어렵죠. 어렵고 MBC는 사실 아직 장악되기 전이니까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싸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K는 K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 조합 현실에 맞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좀 덜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자, MBC에 대한 방송의 법정 제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 가면 방심위의 결정이 다 집행정지가 됐죠. 계속 쌓여가요. 그러니까 법원에 갈 때마다 집행정지 이렇게 돼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때 과징금 3천만 원인가 엄청난 네네. 중징계를 내렸잖아요. 그것마저도 집행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18건이 갔는데 18건 다 집행정지. 18건 전체가 인용이 됐다라는 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의례적인 일이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 상황에서 방심위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방심위의 심의 결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MBC 18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 다 합하면 30건이에요. 30건이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전부 다 집행정지가 지금 됐고요. 본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 민원 사주를 했던 그 뉴스타파 인용 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과징금 결정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게 11월 13일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노조 지부장을 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제 출마 선언만 했을 때인데 그날 바로 성명을 그렇게 썼어요. 내기하자고. 오늘 결정은 법원에서 무조건 다 뒤집힐 거 확신한다. 자신 있으면 저랑 내기합시다라고 그때 성명을 그렇게 썼었어요. 성명서의 내용으로는 좀 가벼운 내기하자는 성명서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구성원들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 방심위의 결정들이 이렇게 무모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방심위 결정들이 그동안
사실 그 이전에도 썩 마음에 들지 않기는 했어요. 늘. 왜냐하면은, 오히려 너무 솜방망이 결정이 나오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TV조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나 부적절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냥 계속 권고 이런 것만 맨날 나오는 너무 약해.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요즘은 막 이거는 뭐 권고도 안 나올 만한 이런 방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중징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 방심위가 그 일관성 있게 징계가, 그러니까 심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 심의가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이거는 뭐 찍어서 그냥 내가 내 눈에 잘못 찍히면은 정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심의가 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과거에도 방심위가 네.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별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6대3 위원회다, 네네. 뭐 자판기 위원회다. 네. 최근에 별명들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과잉심의, 이틀막심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가,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심의가 잘못돼서 그냥 방송국에 고생하는 걸 넘어서서 그 심의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세금을 쓰잖아요. 거기 법적 대응을 계속 방통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아깝다고 말하는 그 혈세, 그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계속 써가면서 막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또 괴롭히면서, 그렇죠. 방송국 괴롭히면서. 그 변호사들이 또 다 아는 지인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누가 재미는 자기들이 보고. 그러니까 말이죠. 예. 난 너무 저번에 그게 약이 올라요. PD 연합회에서 조사할 때 방심위에 그런 것들이 제작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 MB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업무 방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뉴스의 책임자들, 시사 프로그램 책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때 선거방송 심의까지 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방심이 불려가고, 이게 거기 가서 소명할 사안도 아닌 것들까지 다 또 네. 준비하느라고 업무를 그렇죠.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소송하면 그 소송 비용이 또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들고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네. 맞아요. 방심위 모두가 직원들도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이슈가 된 게 대선 개입 가짜뉴스 프레임에서 가짜뉴스 무슨 센터인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 심의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그때 목소리를 처음 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탁동삼 그 위원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작년 9월에 류혜림 씨가 방심위원장이 됐는데 네. 9월 달부터 이미 방심위가 북을 끓고 있었어요. 네네. 저희가 뭐 공익신고가 이제 12월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 전까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그렇죠. 만들 때부터 저희 노조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 강성 노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보기에도 당시에는. 위원장님도 노조를 강하게 하는 스타일 같지 않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위원장께서. 아무튼 작년에 그 팀장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탁동삼 팀장이 의견서를 제일 먼저 쓰고, 네. 그리고 방심위 게시판이, 내부망이 원래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데가 아닌데 그냥 업무 관련 공지사항만 올라오는 데인데, 처음 그렇게 글을 한 명이 올리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하나 올리고, 네. 다른 직원도 올리고, 팀장 11명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네.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 발령난 파견된 직원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원래 부서로 돌려보내달라. 그렇죠. 그렇게 고충 제기를 하니까 평직원 거의 대다수가 150명이 그때 이제 연대 서명을 또 하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직원이 당시에 뭐 다 합하면은 한 220명쯤 됐는데, 네. 간부들 빼면 네, 실제로 그 당시 평직원들은 한 175명, 18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150명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절대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은 조금의 미동, 이 정도 하면 조금 위축되거나 조금 철회하거나 조금 사과하거나 그럼직도 한데. 임기가 원래 7월 22일까지였는데 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엄청 열심히 했죠. 저는 뭐 충성 본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출세 본능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뭐 불법 도둑 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류혜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7월 23일에 그렇게 이제 불법 호선으로 연임이 되고 나서는 최근에는 약간 좀 몸을 사리는 것 같기도 해요. MBC TV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아직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권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건 연속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방심위가 원래 9명이어야 하는데 네. 지금 3명밖에 없거든요. 3인 체제 방심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3인 체제 방심위의 결정이 법원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위법으로 그렇죠. 판결이 날 테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약간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렇죠. 지금 5인에서 2인이면 그렇죠. 40%인데 이건 그렇죠. 30% 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전에 야권위원은 쫓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야권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네. 자기들만 운영하고 그래서 셀프 연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정도 되면 좀 철회하고 다른 사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수 쪽은 좀 새로운 인물들이 없나 봐요. 아니면 이분이 워낙 충성도가 높은 건가요? 저는 대통령이 네. 방심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요? 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고 주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대통령이 몰라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그 의중이 반영돼서 그렇죠.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검열위원회가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서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KBS 노조가 변하고 MZ세대가 뭐 찬성하고 80몇 %라고 그랬죠? 그게 투표에서 93%가 93%가 됐고 방심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무리 발언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마무리 발언 같이 해주시죠. 또 이제 왜냐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죠. 네네. 걱정돼가지고. 뭐 전 요즘에 출연자들이요 네. 진행자가 해야 되는 걸 다 해요. 제가 오늘 뭔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그 청문회 때 최근에 청문회 때 이준석 그 의원이 네. 그 민원사주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거 듣다가 이게 이례적인 일인지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 방심위에게 입증하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 말에 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탁동산 위원이 뭐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도에 따라서 남녀 간의 민감한 부분이나 특정 종교, 이단 논쟁 이런 게 있을 때 다수 민원, 단체 민원이 들어오기는 한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각자 써서 내용이 다르더라.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타까지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례는 진짜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타까지 똑같은 이런 민원 사주는 진짜 난생 처음이다. 물론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어떤 특정 종교에서 야 여기다가 민원 내 이렇게 하면은 각자 집에 가서 자기들이 그것도 사주라면 사주일 수는 있겠지만은 각자 넣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내지는 않잖아요. 자기 식구들한테 막 다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랑은 사실은 다르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준석 그 의원이 말을 하고 그것을 반심위가 반례를 제시하라. 반례가 안 나오면은 이거 별거 아니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본질을 흐리는 굉장히 이 사태를 너무 물타기 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저의 억울한 마음을 다수의 민원이 들어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위원장의 지인과 그렇죠. 친척들이 동원됐다는 그러니까요. 게 핵심이잖아요. 보통 네. 뭐 시민사회단체든 뭐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단체로 민원 넣을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그게 어떤 운동의 차원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총괄해서 심사해야 되는 위원장의 측근들이 그렇죠. 민원을 네. 내고 위원장이 가서 심의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런 사례를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걸 찾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래서 이준석 의원 괜히 한번 본인은 말해봅니다. 이런 예가 기존에 없었다고 하면 이게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위한 질의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심위 직원이 이게 이제 민원 사주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는 순간 딱 알았나 보죠.
업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네. 뭐 류일임 씨 쌍둥이 동생이 이름이 류희까지 갔거든요. 아, 이름이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찾아보니까 바로 또 검색이 되고. 그렇죠. 그 사람 말고도 방심위에서 정년퇴직한 분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네. 아주 특이하신 분이어가지고 직원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실명을 써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심의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심의를 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서 그것도 여러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류희모 우기 이 특별한 이름 때문에 확인이 된 겁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왜 행정 전산망을 활용해서 위법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몰아가십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은 안 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했던 아이고, 것이 참 그 얘기를 똑같이 국민의힘 최영두 간사들 와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 유출인데 그렇죠. 정보 유출은 안 하고 무슨 민원사주 이거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들 한다. 정말 적반하장 정부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대에 아까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뭐 누군가 제3자가 이런 압박을 가했다. 이런 환상 갖지 말아라. 네. 핵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걸 밀어붙이지 않고서야 위원장이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의 뜻을 반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많은 제도들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방심위, 방통위가 허물어지고 있고 이것이 공영방송을 그냥 길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공영방송을 길들이기까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파괴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파괴 문제 있다라는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아, 당연히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의 것이고 우리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지 민주주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표도 하고. 근데 공영방송은 정말 우리의 물론 이렇게 스픽스도 있고 좋은 그렇죠. 유튜브들을 통해서 알 권리를 또 충족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최고의 그 정말 정제된 정보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도생으로 정말 수많은 그 유튜브들이 또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거기다가 얹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영방송 장악은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진짜 아주 단단하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단지 MBC를 지키고 KBS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 전체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그렇죠. 지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이 아니 뭐 지금 자기 밥그릇 지키고 자기 월급 높이겠다는 시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방심위 이런 일은 민주주의의 보루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일 같아요. 내부적인 분위기 요즘에 어떠세요? 조금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힘드십니까? 각자 개개인들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합리한 일들을 하게 되는 상황은 아주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똘똘 뭉쳐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했지만 뭐 신나게 떠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는 직원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데 방심위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민간 자율기구라고 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김준희가 있고 없고 예.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무슨 좌파 노조가 앞장서서 선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랑 공모해서 그런 망상에 가까운 네. 선동을 하고 있죠. 네, 예. 국민의힘에서. 근데 사실 제가 지부장이지만 노조가 대단한 거를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그냥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뭐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어떤 공개석상에서 김준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다수의 의견대로 제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이 허물어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현재 MBC는 조금 뭐 좀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있죠? 네, 어쨌든 2심 그 집행정지에 대한 2심 결정을 10월에 받아봐야 이제 조금 더 안정 기간이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이 정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좀 전에도 오늘 막 이 중에 계속 뉴스가 쏟아지는데 황상무 있잖아요. 네. 88 테러 발언했던 네. 사람이 KBS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밝혀졌네요.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봐서 그런 건지 하여튼 네. 경제 스포트라이트 진행자를 8월 말부터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KBS의 계열사에 계열사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적인 상식 그다음에 뭐 반성 이런 거 전혀 없구나. 쫓겨난 지 얼마 됐다고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나눠주기는 참 열심히 그리고 하십니다. 쫓겨난 수준이 이게 거의 무슨 정보사 회칼 사건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MBC를 비유했다는 네. 것 자체가 정말 반언론 자유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 언어도단의 정권 이런 것들을 사필 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MC모도 특별하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MBC를 지키고 KBS를 살려내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1987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방해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늘 형사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심위 직원이 6명의 지인을 이용해서 17건의 민원을 사주한 셀프 민원, 청탁 민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정말 즉시 파면이 되었고 법원이 했던 중요한 말이 방심위의 핵심 가치가 공정성, 공공성에 있는데 이와 같은 셀프 민원, 민원 사주 이런 행동은 이 공공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비위행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BC를 지키고 KBS를 살리고 공영방송을 지켜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려는 목표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저희 생방송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나의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네. 표현과 언론 자유 억압하고 거꾸로 가고 있네. 마지막 남은 우리 공영방송 MBC도 위태롭다. 권력 감시 앞장서온 MBC를 삼키려 하고 있네. 깃들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깃들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우리나라 나의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네. KBS, YTN 다 접수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네. 외국 회사 뭐 조만한 백이죠. 마지막 남은 우리 공영방송 MBC도 위태롭다. 권력 감시 앞장서온 MBC를 삼키려 하고 있네. 깃들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깃들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